이거는 우리 이창걸 동지 몇 발을 쏠 것 같아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야. 소련하고 핵전쟁을 하겠어. 그래서 먼저 공격해. 몇 발 쏠 것 같아요? 한 절반은 다 쏠 것 같은데요. 그 몇 발? 한 2005, 500, 예? 한 2천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전체 핵탄두가 5,500이야.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가 5,500인데, 선제 공격을 할 때 몇 발을 쏘겠냐고. 한 3,000발은 쏠 것 같은데요. 3,300발을 쏘게끔 작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요? 상상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렇게 많이 쏘나? 3,300발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보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모든 핵탄두, 그죠? 핵탄두, 그 다음에 시설, 지부를 단 한 번에 동시에 다 붕괴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소련인데 미국을 멸망시켰으면은 미국의 동맹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딴 데다가 핵무기를 배치해놨겠죠. 그래서 모든 동맹국에 핵무기가 배치됐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장소 있죠? 여기 다 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장시설 있겠죠? 그죠? 이수진 장관이 가짜로 이렇게 했듯이 가짜 핵탄두를 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각자 핵탄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짜라고 의심되더라도 위장된 곳이라도 다 쏴야 돼요. 그래서 정말 3,300발을 쏴요. 장거리 미사일, 폭격기, 핵잠수함 다 해서. 그래서 5,500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보복하기 위해서. 근데 보복할 경우에는 몇 발을 쏠까요? 그건 내가 그냥 바로 말할게. 1,700발. 미국의 저거에 의하면 1,700발을 쏘게 돼 있어요. 남아있는 거는 5,500발 중에 최소한 1,700발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남길 수 있냐? 가장 많이 남는 게 어디예요? 핵잠수함이죠? 핵잠수함에 숨어 있으면은, 깊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에서는 이거를 타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핵잠수함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핵전쟁에서 핵잠수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잠수함 하나에 한꺼번에 몇십 발의 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 중거리 미사일을 몇십 발에. 그러니까 핵잠수함이 한두 대가 아니죠? 미국의 핵잠수함 80대야, 80대. 핵추진 잠수함이 80대. 핵추진 80대.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80대니까 엄청난 수천 발의 핵탄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쏘는 거예요. 이게 1,700발에. 이게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했던 거예요. 네, 핵탄두 하나의 폭발력을 다시 좀 옛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도 폭발력이 크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탄두 핵폭발은 다 달라.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대도시 워싱턴이나 이런 데 쏘는 데는 수소폭탄을 쏘지 당연히. 몇 배 정도의 폭발력이 더 크대요. 몇백이 아니라 수소폭탄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0배 정도의 폭발력. 10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짜리도 있어. 자, 대도시 같은 데는 수소폭탄, 전략핵폭탄을 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악관 위에다 쏜다든지 청와대 위에다 쏘든지 아니면은 이 미사일 기지에다 쏘는 거는 전술 핵폭탄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발을 쏜다 할 때 다 똑같은 핵탄두가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쏘는 거여서 전술 핵탄두는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가 있어. 다탄두라 그러죠? 다탄두.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약속을 했어.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상호 간에 단추를 딱 누르면 날아갈 수 있는 핵탄두를 지금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걸 스타트라 그러는데 윤종옥 동지 몇 발일 것 같아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단추만 누르면 날아갈 수 있는 핵탄두가 지금. 한 500발에서 1000발 사이 아닐까요?
1550발이 약속돼 있어요. 어휴. 그래서 이제 핵탄두는 5,500발, 전체 핵탄두는 약 5,500발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발사가 가능한 건 1,500발이고 나머지는 수리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시도 다 해요. 이 1,500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핵전쟁에서는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있어요. 상호 확증 파괴. 그냥 무슨 말이냐면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네가 나한테 공격을 하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서로 멸망된다는 거예요. 이 상호 확증 파괴가 되려면은 핵무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냉전 시대는 저 정도 했지만 지금 냉전 시대가 아니더라도 최소 그 300발에서 500발 정도는 있어야지만 상호 확증 파괴. 무슨 핵전쟁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핵탄두가 몇 개 없으면 상대방이 선제공격에서 조선이 핵탄두가 몇 개 없어. 뭐 20개밖에 없어. 근데 미국이 조선의 핵탄두가 20개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유장시설까지, 실제는 20개인데 유장시설까지 붙이니까 한 50개가 돼. 그러면 한꺼번에 50개 핵탄두 50개를 쏴가지고 그게 조선 때 다 사라지면 그 조선이 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생존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최소한 생존율이 아무리 적어도 300발이고 500발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핵탄두가 미국과 러시아는 무지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300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200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100발 이하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핵 억제 조약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야, 니네는 5,000발이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300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핵무기 제한 협정 니네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중국은 전면적으로 그 핵무기 제한 협정에 서명도 안 하고 가입도 안 합니다. 니들하고 비슷할 때 최소한 1,000발 이상이 됐을 때 미국이나 러시아와 그 핵 제한에 관한 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핵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 그래서 핵전쟁이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얘기할 텐데, 자,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자, 핵전쟁이 이런데 핵전쟁 할 때 한 발 쏘는 사람 있겠어요?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는데,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한 발 쏠까? 아니면 반대로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는데 핵무기를 한 발 쏠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한 발 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잖아. 한 발 쏘고 수백 발을 보복을 받는데. 그래서 핵전쟁 때 핵무기 한 발 쏘는 그런 핵전쟁은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구라예요, 구라. 생각해봐. 핵은 한 발만 맞으면은 지금 핵전쟁 하는데 그 워싱턴에 향해서 러시아가 한 발을 쐈어. 그러면 그게 만약에 터지면 워싱턴에 300만 명, 400만 명이 죽는데 미국이 보복을 하는데 한 발만 쏘겠냐고. 있는 거 다 쏘지. 그런데 한 발만 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테러 단체들이 핵무기를 가졌거나 아니면 조선과 같이 핵무기가 얼마 없는 나라들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쏠 때 한 발만 쏘는 거예요. 그럴 때 요격하는 거예요. 요격. 무슨 말 하냐면 핵무기를 요격한다는 거는 대량 공격에서는 불가능해. 대량 공격에선 핵 요격이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자, 미국이 대기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격미사일의 개수가 44개밖에 안 돼. 44기. 대기권에서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이 44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하나의 핵미사일을 격추시키려면 요격률이 50%이기 때문에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어느 나라가 핵미사일을 10개를 동시에 쏘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국에는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냐면 핵전쟁은 막는 전쟁이 아니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전쟁이야. 핵전쟁은 막을 수가 없어. 방어가 불가능해, 요격이. 근데 그러면서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건 왜? 우발적인 사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그 다음에 조선이나 이런 나라처럼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너 죽고 나 죽고 달라질 때, 그때 위해서 이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전쟁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게 이제 대량 보복,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가 됐고, 2017년에는 그 단추 사건이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김정은이 핵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 책상에는 핵단추가 더 커 이러면서 서로 핵전쟁을 하겠다 그랬죠. 2017년에. 그럴 때 조선에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러한 이 핵 전략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세계 동맹국을 이걸 억지력을 해요, 억지력. 이게 바로 해구산이에요, 해구산. 해구산이라는 말을 다 알죠? 요즘 해구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억지력이라는 말을 써, 억지력. 억지력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확장 억지력이라고 그러죠? 확장 억지력. 핵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핵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은 당연히 핵무기겠죠? 그래서 한국이 그 핵 공격을 받으면 서울이 그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평양을 핵무기로 공격한다 이거죠. 근데 굴하죠. 왜 굴하냐면 조선이 정말 서울을 그 청와대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쐈어. 그럼 미국이 정말 평양에 김정은 집무실에다 쏘면 조선이 가만히 안 있겠죠. 워싱턴에다 쏘겠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서울이 핵무기 맞는 게 낫지 워싱턴에 맞는 거는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한 거. 프랑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미국이 그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소련에서 파리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그걸 보복을 해서 모스크바에다 쏘면 모스크바는 당연히 미국에다가 엄청난 핵무기를 쏠 텐데 미국이 과연 그런 보복을 감내하지 않는다는, 결국은 그냥 프랑스가 파리가 핵무기 맞도록 그냥 놔둔다는 거지. 이게 이제 핵우산이라는 건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이게 핵무기고. 두 번째 핵 억제력은 여러분 핵무기를 자꾸 쓰면 안 되겠죠. 이 재래식 전쟁 억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핵무기는 쓰면 안 되는 전쟁에 핵무기 쓰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확장 억제력 속에는 핵 무력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첨단 재래식 전력.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땅개 보병들, 총알바지 보병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간의 핵 억제력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는 당연히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관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첨단 재래식 무기 이런 거죠. 뭐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원거리 타격 이런 것도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다가 안 알리죠. 클린턴 때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북한 공격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 안 알렸어요. 그럼 한국이 관여하는 건 뭐냐? 이거 보병, 총알바지. 그래서 앞으로 한미연합사를 바꿔가지고 미래연합사로 바꾼 다음에 육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거예요. 지금은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데 그럼 미국 애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육군같이 지상전처럼 사람 많이 죽어가는 건 한국군이 하고 우리는 핵전쟁하고 해군 공군으로 원거리 타격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시작전권 전환이에요. 우리로서는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이지만 미국 애들은 그게 아니라 전시작전권을 조정해서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전쟁, 지상전은 한국한테 그 작전권을 주고 우리는 공군, 해군, 핵전쟁 위주로 가겠다. 이게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확장 억제력, 해구산이라는 게 이런 걸 이제 해구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관련된 게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오준호 동지가 한번 읽었나? 양수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네.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 트럼프 초반은 레이건 초반과 유사했다. 레이건은 카터 집권 동안 미국의 자존심이 훼손되었다면서 미국 국내 문제 우선 해결, 강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레이건은 집권 초반에 소련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무기체계, 전략무기, 핵무기 등이 소련에 비해 낙후되었다면서 군비를 증강하였다. 레이건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 후 소련과 군축 협상에 나섰다. 이후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르바초프 개방과 개혁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등 친러 이미지를 지닌 채 당선되었다. 때문에 트럼프는 당선 이후 러시아보다 중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표출하였다. 2017년 트럼프 국가안보 전략은 이슬람 테러 집단을 이란, 조선과 함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한 대상에서 부차적인 대상으로 격하하는 대신 러시아와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 문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증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와 첨단 무기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네, 어쨌든 최근 한 50년 안에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이제 가장 리더십이 강한 대통령이 레이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레이건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레이건 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 전에, 레이건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레이건이 1980년에 집권했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의 그 대사관, 그죠? 미 대사관 인질 억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해외에 너무 많이 개입을 했어. 그래서 레이건이, 야, 똑같아요. 트럼프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많이 개입하고 미국 자존심이 떨어졌냐. 이제 국내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에서 이제 국내 문제라면 대부분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국내 문제, 경제 문제를 내세워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레이건이 첫 번째 한 거는 트럼프랑 똑같은데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카터 때 그 이란 대사관의 인질을 구출 작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막의 폭풍이라나 그걸 했는데 그 헬기가 카터 때 헬기가 그 사막 폭풍, 모래 폭풍 때문에 서로 충돌해가지고 그 특공대원들이 그 집단으로 참사당했어요. 그래서 이란 대사관 이게 이제 그 실패했는데 레이건 때 이란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해서 이 인질들을 다 구출합니다. 그죠? 돈도 주고 했겠죠. 미국의 자존심이 꺾였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바로 뭐 했냐면은 그라나다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를 침략해. 베네수엘라 침략해서 조그만 나라야. 인구 수십만 명. 가가지고 여기 대통령하고 지도부를 다 체포해요. 그 사람들 학살하고.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을 이렇게 높이 세워요. 그러면서 강한 미국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무장을 많이 했다. 미국의 무기가 낙후되었다면서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 증강을 하게 되니까 1980년 되니까 소련이 그 경제가 안 좋았을 때요. 경제 상황.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군비 경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무슨 말이냐면 우주 전쟁. 주요한 건 뭐냐면은 우주의 인공위성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거예요. 그죠? 쉽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넣어. 그러면 우주에 띄워넣었으면 지구가 잘 보이겠죠.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보호하면 미국 머리 위에 인공위성 몇 대만 띄워놓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인공위성에서 격추하는 거야. 이게 스타워즈예요. 그러면 그 인공위성을 또 격추시켜야 되겠죠. 요격 못하게. 그래서 이게 우주전쟁이에요. 이 스타워즈를 하게 돼서 엄청난 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걸 쫓아올 수가 없죠. 결국은 소련이 협상을 얘기해서 서로 군비를 감축해요. 소련과. 소련이 결국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레이건이 이게 강건책을 하면서 소련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죠. 이제 고르바초프 시대 때예요. 고르바초프를 미국에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하면서 나중엔 고르바초프를 땡기고 그러면서 이 서독이죠. 동독 그래서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하면서 소련이 무너지는 이런 레이건이 이런 강원 정책을 잘 썼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약간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를 어떻게 냈냐면 그 전에는 트럼프 전에 오바마 전에는 어때요? 중국하고 친했죠. 중국하고 친했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뭐 그렇게 크게 대립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바마 때는 주로 이제 그 전에도 그렇지만 악의 축, 뭐 이란 뭐 이랬잖아. 조선 뭐 이런 나라들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트럼프가 되면서 야, 그런 조그만 나라 신경 쓸 필요 없어. 조선 같은 나라. 큰 나라가 문제야. 그럼 중국이 문제야. 그럼 나중에 러시아도 문제야. 이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주적으로 하면서 똑같이 말해요. 야, 중국이 엄청나게 무기를 증강하고 러시아도 현대화하는데 미국은 현대하고 있지 못해. 이러면서 군비 증강을 하게 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훼손됐다면서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증강해. 그래서 강경 노선을 취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강경 노선. 뒤에 나올 건데 2025년 작년 말이죠. 온건 노선을 취했죠. 여기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전면적인 대결 이거 안 하죠. 후퇴하죠. 후퇴하고 중남미 중심으로 하고 미국 국익 중심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존중하면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를 존중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후퇴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큰 소리를 치다가 나중에 후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르바초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들이. 그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 오준일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안 보여요. 예. 이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반에 강조한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외교안보 정책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IS가 사실상 격퇴되고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IS를 핑계로 군비 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군비 증가를 정당화하려고 글로벌 차원이 주적인 러시아와 중국을 부각시켰다. 또한 미국이 이슬람 과격 세력에게 국력을 분산시키는 사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영향력을 증가시켜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트럼프가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통적인 우파는 정책 전환을 통해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트럼프의 친러 정책에 쐐기를 받고자 했다. 네. 자, 국제 정세를 또 봐야 돼요. 장기적인 거 잘 봅시다. 소련이 붕괴됐죠?
그리고 중국이 어때요? 미중 분업. 그래서 미국과 친해졌죠. 소련 붕괴돼서 엘친의 러시아는 아예 미국에 거지했어요. 미국이 엘친을 먹여 살렸어요. 선거 때도 돈 다 대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 항상 적이 필요하잖아요. 주적이 사라진 거야. 강대국. 적이 있어야 되겠죠? 적을 만들어야 되죠? 미국의 주적은 세 세력이야. 소련, 러시아,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 한 세력이 또 어딜까요? 그렇지, 이슬람. 그래서 소련도 붕괴되고 중국도 미중 분업이 돼가지고 두 개의 주적이 사라졌으니까 이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테러의 전쟁이 9.11 테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되고 나서 이제 주적이 이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1991년에 1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2003년에 2차 이라크 전쟁, 이슬람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오바마 때까지 그죠? 오바마 때까지 거의 2016년이니까 거의 2016년이니까 소련 무전 20년 동안 중동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할 필요가 없었죠. 러시아는 그 엘친이었고 중국은 미중 분협이었고 그런데 2010년 이후 그죠? 2010년 이후 푸틴의 러시아가 재무장을 했죠. 푸틴의 러시아가 재무장한 건 푸틴이 나쁜 놈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